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와 진화 심리학 시리즈의 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인간의 마음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기본 설계는 유전 프로그램에서 기인하지만 마음 체계에 해당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자연 선택의 결과이며 자연 선택에 의한 적응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역설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 선택의 논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진화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전통적인 지식체계에서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던 지배적 견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배적인 견해는 표준 사회과학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은 생물학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구분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생물학은 인간에게 오감과 허기와 두려움 같은 몇 가지 충동과 일반적인 학습 능력만을 부여합니다. 문제는 이 표준 사회과학 모델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를 문화적 진보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표준 사회과학 모델은 지적 전통이 되었을 뿐 아니라 도덕적 권위까지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물학자들이 표준 사회과학 모델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학문적 비난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맹렬한 분노와 맞닥뜨렸습니다. 유명한 사회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1978년 한 과학회의에서 마르크스주의 진보노동당의 최전방 그룹인 국제인종차별위원회의 한 회원에 의해 공격을 받았는데 표현 그대로 얼음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비난했던 이유는 비유적으로 말해 우생학이 돌아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동 유전학이 인간의 유전적 혈통을 개선하려 했던 치욕스러운 운동의 계승자라는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진화생물학이나 행동 유전학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선천적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에 함축된 것으로 보이는 3가지의 의미에 근거하여 반대합니다. 첫째, 마음에 선천적 구조가 있다면 각 사람은 각기 다른 선천적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성, 전쟁, 강간, 배타성, 지위와 부에 대한 탐욕 같은 행동이 선천적이라면 그것들은 자연적이고 따라서 좋은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행동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은 결국 유전자 속에 있고 바꿀 수 없으므로 사회적 개혁의 시도는 무익해집니다. 세 번째, 유전자가 행동을 초래한다면 개인은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강간범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라는 생물학적 명령을 따른다면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3가지 주장들은 전제와 연결이 안 되는 불합리한 추론입니다. 그 논리를 들여다보고 과학적 진술과 도덕적 진술을 구분하기만 하면 그 불합리성이 곧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관련된 모든 인간 행동은 심리학의 주제인 동시에 도덕 철학의 주제이며 둘 다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 둘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는 아주 간단한 도덕 방정식이 등장합니다. 선천적인 것, 오익, 나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전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 즉 우생학, 강제불임 시술, 대량학살, 민족적, 인종적, 성적 차별, 경제적, 사회적 계급의 정당화 등이 모두 우익적이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덕 방정식은 옳고 그름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익 활동 역시 종종 우익 활동만큼이나 큰 폐해를 끼쳤고 가해자들은 인간 본성을 부인하는 표준 사회과학 모델을 이용해 자신의 활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스탈린의 숙청, 강제노동 수용소, 폴 포트 정권의 킬링필드,
반동적 사상들은 이성적인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동하여 다양한 결론에 도달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 괴조를 통해, 즉 낡은 교육에 오염된 사람들을 재교육함으로써, 그리고 필요하다면 빈 서판과 같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자의적인 문화의 산물이라는 교의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개인적 권리의 기초에는 사람들에게 욕구와 필요가 있으며 그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권위자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욕망이 지울 수 있는 음강문이거나 세뇌를 통해 개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잔혹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부정은 그에 대한 강조 못지않게 쉽게 왜곡되어 해로운 목적에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선천적인 인간 본성에 대한 반대 3가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인 선천적인 인간의 본성이 선천적인 인간의 차이를 의미한다는 개념은 완전히 무의미합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언급하는 마음의 기계장치는 신경학적으로 정상인 모든 인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그 기계장치의 설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한 차이들은 조립 과정 중에 우연한 변화나 제각기 다른 삶의 역사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마음의 보편적 구조는 논리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성생식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결과로서 매 세대마다 각 개인의 청사진이 다른 사람의 청사진과 뒤섞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 질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두 사람의 게놈이 예컨대 전기모터와 가솔린 엔진처럼 각자 서로 다른 설계를 갖고 있다면 두 게놈 사이에서 나온 새로운 것은 온전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닐 것입니다. 자연선택은 한 종 내부의 개체들을 균질화하는 힘으로 종을 개선시키지 않는 거시적인 설계 변이들을 대부분 제거합니다. 자연선택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변이에 의존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변이를 완전히 소화하고 흡수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동일한 신체 기관들을 갖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동일한 마음 기관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는 미시적인 변이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부분은 단백질의 분자 배열에 존재하는 작은 차이들입니다. 그러나 신체와 마음의 기관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작동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물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관은 양성에게 질적으로 다른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이가 유전적 스위치에 해당하는 특별한 장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스위치가 한 줄의 생화학 도미노를 일으키면 뇌와 몸 전체에서 유전자군들이 활성화되거나 불활성화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기존의 표준 사회과학 모델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화론 중심의 연구가 제시해온 성 차이는 생식 및 그와 관련된 영역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몇몇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차이보다 오히려 덜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성 차이 페미니즘 운동가들의 주장 중에는 여성은 추상적, 선형적 추론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은 이론을 회의적으로 다루거나 엄격한 논쟁을 통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여성은 논쟁을 벌일 때 일반적인 도덕 원리와 그 밖의 모욕적인 원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제시된 집단적 차이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차이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종, 성, 종족의 근거에 개인을 차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옹호할 때에는 그 집단의 평균적 특성과는 전혀 무관한 다양한 기준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도덕적 근거를 통해 옹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개인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에 사회적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차별의 희생자는 자신이 겪는 차별을 대단히 고통스럽게 경험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며, 차별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
노예제나 대량학살 같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이번에는 선천적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두 번째 반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천적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두 번째 반대는 인간의 비열한 동기, 예를 들어 공격성, 전쟁, 강간, 배타성, 지위와 부에 대한 탐욕이 선천적이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는 일종의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이 크고 작은 행동을 통해 생태계의 조화와 더 큰 이익에 봉사하지만 자연에는 꼴사납고 사치스럽고 어줍고 지독하게 잔인한 자연의 산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맵시벌입니다. 맵시벌은 다른 종의 애벌레를 마비시키고 그 몸속에 알을 낳는데 알에서 부화한 맵시벌은 살아있는 애벌레를 안에서부터 천천히 파먹고 성장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른 많은 종들처럼 호모사피엔스도 참으로 험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부터 오늘날의 역사 기록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는 살인, 강간, 전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식량을 채집하는 종족들도 고상하기보다는 야만적이라는 점에서 현대인들과 똑같습니다. 킬리아리 사막의 혼산족은 비교적 평화로운 부족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은 다른 식량 채집 부족들과 비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살인율은 디트로이트의 살인율만큼이나 높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쟁을 위한 본능이나 폭력적인 뇌 같은 것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평화를 위한 본능이나 비폭력적인 뇌도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전쟁 또는 강간이나 살인을 하게 되어 있다거나 전쟁이 줄어들 수 있는 낙관론을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인간의 악의 밑에 깔려있는 심리구조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한 것처럼 마음은 모듈들의 묶음이라는 이론은 악한 행동을 낳는 선천적 동기와 그런 행동을 피하게 하는 선천적 동기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화 심리학에서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주요 종교에서도 인간의 마음 활동을 욕망과 양심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마음의 풍부한 구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협상을 허용해서 한 묘들이 다른 묘들의 추악한 설계를 진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 표준 사회과학 모델에서는 양육을 종종 뒤집을 수 없는 요인으로 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묻고 그때부터 부모는 아들과 딸을 다르게 키웁니다. 만져주고 토닥거리고 달래고 젖을 먹이고 말을 할 때에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분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는 지금까지 보고된 모든 성 차이와 그들 자신의 아이를 출생 직후부터 다루는 경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산부인과의 분만실에 양육을 감시하는 경찰을 배치하지 않는 한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설명이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일부 여성 운동가들과 동성애 운동가들은 여성이 자연 선택에 의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견해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이성에 섹스를 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너무나 평범한 견해에 분노를 표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성 역할만이 자연적이고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성차별 의식과 동성애 공포증을 봅니다. 문제는 여성들의 행복과 미덕은 자연 선택의 설계를 통해 인간이 조상들의 환경 속에서 획득했던 목표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결혼을 했고 40대이며 남성이지만 자식이 없으며 나의 생물학적 자원을 모두 일하고
독서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데 사용하면서 유전자를 퍼뜨리라는 자연의 엄숙한 명령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윈주의의 기준에서 보면 나는 한심한 실패작이고 불쌍한 패배자여서 동성애자 혹은 독신주의자와 조금도 나을 게 없습니다. 이제 선천적 인간 본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세 번째 반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쁜 행동을 유전자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동의 원인이 유전자든 무엇이든 그것은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를 비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70년대 후반부터 범죄자의 행동을 변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은 땡땡 유전자 혹은 뇌의 컴퓨터 단층 사진 등을 근거로 범죄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과 윤리는 세계 내에 동일한 실체들 사이에 전개되는 두 종류의 독립적인 체계입니다. 이는 비유하자면 포커와 브릿지가 똑같은 52장의 카드를 가지고 노는 서로 다른 게임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학이란 게임은 인간을 물질적 객체로 다루고 자연 선택과 신경 생리학을 통해 행동을 일으키는 물리적 과정들이 게임의 규칙을 이루는 것이고, 윤리라는 게임은 인간을 평등하고 감성이 있고 이성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 다루며 행위자의 타고난 본성이나 행위의 결과를 통해 그 행위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계산법이 게임의 규칙을 이룹니다. 과학과 도덕은 서로 다른 추론 영역입니다. 우리는 양자를 분리된 것으로 인정해야 둘 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단 평균이 같을 때에만 차별이 잘못이고, 사람들이 전쟁과 강간과 탐욕에 대한 성향이 없을 때에만 그것들이 잘못이고, 행동이 원인 불명일 때에만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날조할 준비를 하거나 우리 모두 가치관을 포기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에 대한 인과적 설명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하는 칼은 양날의 검입니다. 선천적인 도덕성의 역할과 관련된 한 사례는 유전학자 딘 해머가 일부 남성들에게서 동성애적 성향에 해당하는 염색체 표지, 즉 게이 유전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견도 앞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게이 유전자를 이용해 동성애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이 아니라 본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무의식적 지향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는 위험합니다. 이는 게이 유전자가 영향을 미쳐 사람들이 동성애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발견이 그러하듯 이러한 연구 결과도 언젠가 오류로 판명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은 게이 유전자나 게이 뇌가 아니라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사적인 행동을 했다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간의 권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정당들이 경쟁을 벌이는 시끄러운 국회와 같습니다.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만큼 복잡하다고 가정하면 그들이 추측하는 바를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추측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아이는 끔찍한 환경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반면 어떤 아이는 모든 안락함을 누리고 성장한 후에 아무 이유도 없이 반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 영상 시리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연산 기능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보는 심리학이 마음과 그 작동 방식의 복잡성에 어울리는 최상의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